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30일 총선을 16일 앞둔 시점에서 지금 김해을구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를 띄고 있는 장기표 선생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더구나 고맙습니다. 서울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예. 예. 그래도 우리 조 대표님 오락하면 와야죠. 아이고, 우리 장기표 선생하고 할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런데 우선 요사이 70 몇 살이죠? 45년생이죠? 예, 제가 75. 75, 해방동입니다, 해방동이. 예. 75세 고향입니다, 더구나. 예. 김해을에 출마하셔가지고 뛰고 있는 예. 저간의 사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우선 김해을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예. 제가 사실 우선 지역구 후보로 출마할 생각도 별로 못 해봤고. 그렇습니다. 더욱이 고향인 김해에 가서 출마하리라고는 출마하기로 결정된 2시간 전까지 저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랬습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예. 제가 김해 출신이긴 하지만, 예. 김해를 위해서 한 일도 별로 없이, 예. 지금 이 나이 먹어가지고, 나 국회의원 좀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는 너무 염치 없는 일이죠. 근데 김효 공관위원장 아십니까? 예. 이분이, 나한테 김해어리가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른바 험지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대표급 험지 차출로 안 있었습니까? 예. 그때 저 이름이 한번 거론돼가지고, 고향이 거기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시가 된다 그래가지고, 하도 나가라고 세 차례에 걸쳐서 2시간 요구를 해서, 이것도 다 인연 따라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양이다 싶어서 나가게 됐습니다. 예. 상대는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그죠? 김정호 씨. 예. 상대는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예. 이분도 보니까, 이력에는 운동권 출신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건 몰랐는데요. 예. 별로 운동권, 잘 모르겠네요. 잘 기억은 못 하시죠. 예. 자, 그동안에, 뛰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고향에서 뛰어보니까. 전 사실, 이분의 고향에 가기 전에, 이분이 4.15 총선은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 파탄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하는 선거가 되리라고 저는 본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예. 우리 조 대표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지금은 한 2년 10달 정도 돼 갑니다만은, 한 2년 정도 경과하면서, 나라가 정말 거들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경제는 파탄나고, 안보는 사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인지 북한 국방부 장관인지 잘 모를 정도가 돼 있고, 안보 실종에다가 교육 붕괴, 외교 고립에, 정말 총체적으로 국정 파탄을 맞고 있고, 특히 여기다가 조국 사건 아니습니까? 그렇죠. 정말 위선과 불법과 비리의 극치, 위선과 기만의 이 전형인 조국이를 옹호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이 정권을 어떻게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광화문에 10월 달에 3일, 9일, 25일 100만 명 이상인 사람들이 모여서 규탄도 했지만 결국 국민적 응징을 하려고 그러면 선거를 맞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 4.15 총선에서 국정을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국이 같은 이 위선과 이 불법의 전형인 사람을 전형적으로 심판하는 그런 선거가 되리라고 봐서 저는 선거 분위기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김해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김해는 왜 그러냐면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서 특별하게 어렵다고 생각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인식이 일반화돼 있죠. 근데 김해 사람들이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 지난 시기의 일이고요. 지금은 이 김해가 말하면 농업지역, 곡창지대가 아닙니다. 완전히 공업지역화했습니다. 김해시에 있는 공장 수가 7,700개가 넘습니다. 안산 다음으로 개수가 많답니다. 다만 규모가 작을 뿐이죠. 그래서 전부 다 이 공장들이 다 이 창원이나 이 창원공단, 또 녹산공단, 사상공단에 하청기업들이 많거든요. 그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 파탄으로 말미암아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김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해 시민들이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김해 시민들이야말로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려고 벼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는, 이 코로나 사태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받겠구나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예.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했다 예. 해서 여당에서 그것을 오히려 예. 총선에서 이 홍보를 하는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소득 하위 70% 되는 가정에 뭐 최고 100만 원씩 예. 8조입니다. 8조를 예. 지급한다고 예. 이거 다 선거와 연관되는 거고 예. 이 쓰나미 같은 이 사태를 과연 적절하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야당이 우선요 이 코로나 사태를 이 정부가 잘 극복해 가고 있다고 자화자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진짜 자화, 자기가 그린 그림, 자기가 칭찬하는 것일 뿐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죠. 정부는 네. 그나마 지금 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만큼의 확산 속도는 안 되지만 그렇죠. 초기에 우리가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 수가 그렇죠.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나마 좀 이 진정이라기보담도 미국이나 유럽만큼 확산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로진들의 이 높은 이 어로 기술과 또 헌신적인 노력, 또 자원봉사자들의 또 이 열렬한 또 지원,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도 말이죠. 다른 미국이나 카나다나 다른 유럽에서는요, 우리나라처럼 마스크를 이렇게 철저히 그렇죠. 착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국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맞습니다. 거의 지금 99%가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국민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나마 덜 확산되고 있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제가 지금 지난 거 일일이 따져서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뭘 잘한 게 있습니까? 지금 와가지고요, 외국인 지금 전부 다 지금 전원 다 2주간 격리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초기에요, 중국으로부터 나갔더라면은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이 정부가 지금 자꾸만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어로진 자원봉사자들,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일 뿐입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의료보험, 예. 의료보험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예.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요,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지금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박 대통령부터 시작된 거죠. 여기다가 또, 마침 우리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어제 취임한 우리 김동연 씨가 또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도 이 의료보험제도가 초기에는 공무원, 직장인들만을 상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메르스 때 지금의 집권 세력이 한 행동을 보면은 그게 비하면은 지금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너무나 얌전하고 순응적이고 협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못한 게 있어도 야당이 지적 안 하니까 잘한 거라고 주장하는데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야당이 꼭 지적을 안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많이 지적했는데 지금 이 제도 언론들 아니십니까? 특히 좀 대중이 많이 상대하는 이 공중파 방송국, 이 공중파 방송국이 완전히 그냥 정부 앵무새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또 언론도요, 주눅들이 들어가지고 언론들도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저는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사실 자유한국당에 중대한 책임이 있죠. 근데 자유한국당의 책임은 싸워야 할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못 싸운 책임이 못 싸운 책임도 있지만 그보다도요 자기를 정화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큽니다. 탄핵받은 정권 아닙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당한 게 아니고 그 정당도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요 진정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걸 혁신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요즘 조금 덜합니다만 맨날 친박차고 반박차고 그랬으니까 이 국민들이 제대로 야당에 대한 신뢰가 없었죠.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행포가 국정 파탄이 계속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통합당도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 나타나는 것 보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이 제1당은커녕 지금 현재 의석, 개헌 저지선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불안해 보이는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또 다르죠.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을 믿어야 됩니다. 국민을 믿어야 되는데 우선 국민을 믿는다는 말씀은 조금 이따 하고 우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 황교안 대표 선거구 또 오세훈 씨 선거구, 나경원 씨 선거구에 마치 미래통합당 후보가 많이 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요, 미래통합당 후보, 이거는 진짜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황교안 씨 쪽에, 그 대표 쪽에 연락해봤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데는 6%, 그리고 한 군데는 한 4%. 그래서 내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나 10몇 %씩 떨어지는 것을 보도하는 걸 그대로 두고 있느냐. 그걸 빨리 보도자료를 만들어 돌려라. 내가 이렇게 말한 일도 있거든요. 즉, 그만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이 미래통합당의 대표급 인사들에 대한 이 지지율이 낮다는 것을 보도를 해가지고 마치 미래통합당이 뒤지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 선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요,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국정을 총체적으로 파탄냈지 않습니까? 경제 파탄, 안보 실종. 근데다가 또 이 부도덕의 극치 아닙니까, 이게. 조국이 같은 사람을 말이요. 그 조국이가 드러나기 전이라면 모르는데, 이 불법과 비리, 위선과 기만이 다 드러났는데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정권 아닙니까? 얼마나 그래가지고 국민이 분노에 찬 마음으로 광화문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고 외쳤습니까?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즉, 이런 이 국정 파탄, 그 다음에 부도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이번 4.15 총선에서 나타날 겁니다. 자, 자유한국당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꿨는데, 이 이름 바꾼 게 선거운동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거는 저는 많이 못 느껴봤는데요. 왜냐면 제가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건 미래통합당은 영구적인 당명은 될 수가 없습니다. 통합이라는 게. 그러나, 어쨌든 야권이 통합했고, 또 미래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저는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저도 또 그 당명 만드는데 또 일조도 한 사람이고, 저는 찬성한 사람입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으로 알리는데 이 명칭 문제로 해서 기억이 잘 안 돼요. 이 정당 이름이. 기억이 안 되는 거는요. 더불어민주당도 저는 정치를 전문으로 해도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군소정당은 선전하는데 힘듭니다. 힘드는데 이 큰 정당은요. 매일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거고 또 번호도 있지 않습니까? 맨 앞에 1번, 2번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명이 헷갈려서 투표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엔 2번 찍자 이런 걸로 하더라고. 이번엔 2번 찍자. 그 말은 그런 점에서 2번이 좋죠. 그거는 이제 미래통합당보다는 2번 당이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공약으로 이 공직자의 특권을 폐지하자 이런 구호를 내보셨던데. 저는 이것이 이게 제1구호입니다. 우리 조 대표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치가 얼마나 국민으로부터 불신받고 있습니까? 불신을 넘어서 혐오받고 있습니다. 혐오당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국회의원 가면요 누가 바로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고위 공직자들이요, 특히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 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특권을 누리는 월급, 이걸 또 세비라고 그래요. 나는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연봉이면 연봉이지. 세비라고 그러죠. 세비라 그러는데, 세비도 많은 것도 한 달에 1,520만 원입니다. 많은 것도 문제지만, 그 항목을 보면요. 일반 세비라는 게 있어요. 일반 세비라는 건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특수활동 세비라 그래가지고 또 300만 원. 그래, 명절 휴가비가요. 설에 400만 원, 추석에 400만 원입니다. 또 차량 유지비가 있고요. 유류비가 또 있습니다. 온갖, 급식 지원비. 누구는 월급 받아가지고 밥 먹는 거지. 급식 지원비, 심지어는 택시비, 우표비, 또 항공권, KTX 차, 이런 온갖 명목의 특권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 국민들이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스스로 이런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등 차관급 이상의 모든 그 정무직 공직자, 1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급은 연봉이 1억이 되든지 이건 진급에가 올라가는 거니까. 정무직,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렇죠.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의 월급은 근로자 평균 임금인 330만 원으로 하고, 예? 판공비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다 없애야 됩니다. 없어요. 안 그래요? 필요한 경비는요, 지출 결의서 써가지고 타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5급 공무원 이상이면 카드가 하나씩 다 나옵니다. 예. 예? 그 카드 가지고 주로 뭐 하느냐? 친구들하고 밥 먹는 데 씁니다. 예? 이런 거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고 지금 그래서 저는 또 보좌관도 있죠.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지금은 전에는 7 플러스 2인데 예. 지금 8 플러스 1이 됐어요. 9명인데? 예, 9명인데 저는 이 세 사람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은 이런 말은요, 시민단체 쪽에서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는 말로, 내려놓는다는 말 자체도 엎여 있는 말 아닙니까? 뭘 내려놓습니까? 이런 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민운동에서. 실천한 사람은 없었지. 또 스스로도, 국회의원 스스로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실천을 안 됐습니다. 한 번도 안 됐습니까? 한 번도 안 됐죠. 근데 그래 하면서 더 올라갔죠. 근데 핑계는 뭐냐?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요, 만약에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는 6월 1일부터 스스로 월급은 33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반납이네. 반납, 국고에 반납하고, 보좌관은 세 사람만 쓰고 다 돌려보내고, 나머지 일체의 명절 휴가비, 차량 유지비 등등은 다 제가 거부할 겁니다. 저는 장기표 선생의 인격을 감안할 때 당선되면은 최초의 국회의원이 되겠구만요. 이렇게 하는 최초의 정치 혁명의 바람이 듭니다. 제가 이걸 하면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아시는 분. 다른 사람도 따라와야 됩니까? 따라오죠. 안 따라오면 국회의원 되기 힘들죠. 그렇게 됩니다. 예. 거기다 여기다가요. 이걸 국회의원에서 이제 확산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확산시켜서 마침내 장차관까지 대통령요. 대통령 먹는 거 경조사비 다 국가 예산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왜 연봉이 2억 한 1,000만 원 되거든요? 그렇죠. 한 달에 한 1,800만 원씩 받거든요? 이 받아가지고 대통령 월급이 저축해가지고 재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 살기 죽겠다 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월급 모아가지고 재산 늘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전부 다 만들어낼 겁니다. 아까 그 정의를 잘 하시던데 이 정무직은 자기가 하고 싶은 직책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말하자면 희생은 감춰야 된다. 이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이 아니라고. 정무직을 맡을 정도가 되면요. 이미 다 다른 생활을 먹고 살만한 게 있다. 먹고 살 만큼 돼 있고, 심지어 연금도 많이 나옵니다. 진짜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큰 정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특권청. 특권청의 이 특권을 개혁하고 제한하는 게 우리 정치 주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제1의 구호가 정치혁명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입니다.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하면 좀 추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또 앞으로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제1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돼야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 정치가 됩니다. 지금 우리 현 2020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특권청을 어떤 식으로 개념 규정합니까? 특권청이 주로요, 고위공직자들이 제일 특권청이에요. 고위공직자. 그 다음에 기득권청이 많이 있죠. 민주노총 같은 사람들. 민주노총. 그 근로자 전체의 평균 임금은요, 약 아까 말씀드렸는데 330만 원 아닙니까? 근데 민주노총 조합은 전체의 평균이 약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민주노총 주로 대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대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연봉이 9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죠. 중소기업 사장보다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득권청이, 이 특권이죠, 기득권이. 이런 걸 앞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돼야 됩니다. 저는
기득권층보다는 특권층이라는 말이 더 맞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떤 제가 분류하기는 이래요. 예. 우선, 자기 능력에 비해서 힘을 더 많이 행사하는 것을 제가 특권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한국에서는 언론, 예. 그 다음에 검사, 예. 판사, 예. 그 다음에 교수와 같은 이 지식인들, 예. 그 다음에 민노총 같은 이 세습노조, 예. 그리고 좌파 세력, 예. 이런 몽뚱 합쳐가지고 저는 신종 양반계급이라고 그럽니다. 예. 예. 과거에 조선조 옛날 시대 때, 과거 양반보다 요즘 더 그러니까 계급자들. 조선조 시대 때의 그 양반계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전통을 그냥 이어받아가지고 예. 공리, 공론에 앞서고, 예. 실천력에는 약하고, 예. 안보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아니 예. 무능하고, 예. 이걸 혁신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혁명이죠, 사실. 예. 예. 이게 앞으로 개혁혁명이 한 번 더 있어야 된다면. 예. 이 사회혁명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예. 그런 거가 혁명이죠. 혁명이라는 게 동학혁명이나 무슨 혁명이 특권 폐지시키는 게 그렇습니다. 혁명 아니겠습니까? 특권적인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문재인 세력이 가장 큰 특권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기득권 세력 아닙니까? 예, 기득권 세력. 말하면 종북 좌파 기득권 세력인데. 예. 그런데 이게 따져보니까 과거에 양반개혁하고 속성이 비슷한 게 많아요. 예.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따로 한번 논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공약을 하면은 현장에서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 먹혀듭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월급 330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냥 뭐 적당하게 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요. 정말 그거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제가 월급을요 너무 작은 게 아닙니다. 근로자 평균임금입니다.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무직 공직자가 되려고 그러면 이미 벌써 돈 받는 것도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으면 이것도 일종의 파퓰리즘이라고 생각하겠는데 우리 장기표 선생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게 우리 장기표 선생은 그동안 수많은 투어 그걸 보상받으려면 이제 민주화 보상 신청을 해야 되는데 민주화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다면서요? 예, 저는 안 받았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나는 작년에 최보식 기자 인터뷰에 그게 나와서 그 대목이 제일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보면 아마 받았으면 한 몇십억 받았을 것 같은데. 아마 적어도 10억 이상. 10억 이상 받았죠. 구속 몇 번 됐죠? 5번. 5번에. 그러면 옥중 생활이 한 10년, 9년 넘습니다. 9년이나 됩니까? 제가 사실 제야 민주화 운동 세력 중에는 제가 징역을 가장 오래. 난 9년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오래 살은 사람이고. 5년, 5번 구속에 9년에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몇십억 되는데. 거기다 또 제가 10년 넘게 또 수배 생활 안 했습니다. 수배. 그걸 포기했다 이거죠? 포기라기보다 저는 내가 국민된 돈이고 또 우리가 대학생도 지식인 아닙니까? 지식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왜 국민이 낸 세금에서부터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외국에서 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일괄적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많지 않죠. 저는 근본적으로요, 심지어 독립운동한 경우에도 또 어인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한 사람 다 돈으로 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 돈으로 보상하는 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좋은 말씀이네요. 안 그래요? 그렇죠. 돈으로 보상 안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굶어 죽어도 좋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럼 보상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이런 식으로 민주화 운동 했으니까 돈 준다 이런 식은 안 됩니다. 돈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돈으로 하면. 근데 그 주변에서 특히 집안에서 반대 안 많았습니까? 주변에서요. 그 돈 받아가지고 잘 먹고 살아라가 아니라 그 돈 받아서 제가 그동안 사실 돈이 없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한, 정치 활동을 못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받아야도 될 돈을 받아야 되지. 그렇군요. 목적이 좀 옳다고 해서 받지 말아야 될 돈을 받아서는 안 되죠. 다른 분들한테 가서 이 장기표 선생의 이 이야기를 제가 하면은 어떤 반응은 또 이렇더라고. 그건 너무 장기표다운 행동이다.
그 돈 받아가지고 좋은 데 쓰면, 맞아. 그런 논리가 많거든요. 많지.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아, 않습니다. 동의하지.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기표 선생을. 그게 자칫하면요, 말하자면, 아무리 목적이 선량하면 수단이 나빠도 된다, 이런 거하고 조금은 다르지만은 같은 거거든요. 예, 예. 연결된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네. 예, 예.